13장. 유쾌한 노 신사와 그의 어린 친구들한테 되돌아간다. 이들을 통해 총명한 독자들께 새 인물을 하나 소개하는데, 이 사람과 관련하여 우리 이야기와 결부된 여러 가지 즐거운 것들을 이야기한다. 앞장에서 이미 굉장히 명료하게 묘사한 대로 꾀돌이와 그의 유능한 동료 베이츠 군이 브라운로 씨의 개인 재산에 대한 불법 양도를 집행한 결과 올리브를 추격하는 요란스러운 소동이 벌어졌을 때 이 두 친구가 추격에 합류한 것은 역시 앞장에서 잠깐 언급한 대로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매우 합당하고 칭찬받을 만한 동기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성실한 영국인이 제일 첫 번째로 내세우고 또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인과 주체의 자유이므로 독자들에게 따로 호소할 필요도 없이 두 사람의 행동은 모든 애국적인 대중이 보기에 매우 높이 평가받을 만하다. 또 자기 보존과 안전에 대한 열망의 이 강력한 증거는 심오한 학식과 분별력을 갖춘 몇몇 철학자들이 자연 만물의 모든 행위와 작용을 지배하는 핵심 동기로 규정한 이 작은 법칙을 마찬가지로 매우 훌륭하게 확인하고 확증해 주는 것이다. 이 철학자들께서는 자연이라는 여신의 행동 양식을 아주 현명하게도 공리와 이론의 문제로 축소했으며 그녀의 드높은 지혜와 분별력을 아주 깔끔하고도 멋지게 찬양함으로써 감성이나 너그러운 충동과 감정의 문제를 우리 시야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렸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보통의 여자들이 지닌 수많은 사소한 결점이나 약점을 완전히 초월한다고 보편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하는 여신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저급한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매우 미묘하고 난감한 처지에서 이 어린 신사들이 취한 행동의 엄밀한 철학적 성격에 대한 또 다른 증거가 혹시 필요하다면 필자는 당장 역시 앞장에서 기록했듯이 모든 사람들의 주의가 올리브한테 집중되자 이들이 곧바로 추격을 그만두고 가장 빠른 지름길을 이용해 집으로 향했다는 사실을 제시할 것이다. 필자는 위대한 결론에 이르는 길을 짧게 줄이는 것이 저명하고 학식 높은 현자들께서 실천하는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역설할 생각은 없다. 사실 그들의 진행 방식은 다양한 말 돌리기와 오락가락하는 장광설 따위로 그 거리를 오히려 연장하는 쪽이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너무나 강력하게 밀려드는 생각들을 주체하지 못해 오락가락 제멋대로 나아가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해두고 싶은 것이 있는데, 바로 많은 탁월한 철학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실행할 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가능한 우발 요인에 대비하는 훌륭한 지혜와 통찰을 변함없는 관행처럼 보여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커다란 의를 행하기 위해서라면 조그만 불의를 범할 수 있으며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정당하다면 어떤 수단이든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의와 불의의 양적 척도 또는 그 둘 사이의 구분 등은 모두 해당 철학자가 전적으로 도맡아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명료하고 종합적이고 공명정대하게 검토하여 판단하고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 두 소녀는 미로처럼 아주 복잡한 좁은 거리와 골목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한참 달려간 뒤 어느 낮고 어두운 굴다리 아래에 멈추어 섰다. 여기서 베이츠 군은 잠시 가만히 서서 숨을 돌리다가는 마침내 말을 할 정도가 되자마자 웃음과 즐거움에 겨운 소리를 질렀다. 그러더니 발작처럼 억누를 수 없는 웃음보를 터뜨리며 근처의 형광 계단에 몸을 던지고 재미있어 죽겠다는 듯이 대굴대굴 굴렀다. 왜 그래? 꾀돌이가 물었다. 으하하하하. 찰리 베이츠는 떠나갈 듯이 웃어젖혔다. 조용히 못해. 꾀돌이는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보며 경고했다. 잡히고 싶어서 환장했냐 이 멍청아? 웃어서 못 참겠어. 찰리가 말했다. 정말 못 참겠어. 그 녀석이 그렇게 정신없이 주랭랑을 치는 꼴이란. 녀석이 모퉁이를 마구 돌아내 달리다가 여기저기 기둥을 들이받고 또 자기가 기둥처럼 강철로 된 양 벌떡 일어나 다시 달려가는 꼴이란. 그리고 난 훔친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은 채 녀석 뒤에서 소리쳐대며 쫓아가는 광경이란. 아, 정말 눈뜨고 못 뼈를 지경이었어. 베이츠 군의 생생한 상상력은 그 장면을 더없이 선명한 색채로 눈앞에 다시 그려냈다. 마지막 감탄사를 내뱉는데 이르러 그는 다시금 계단에서 뒹굴며 아까보다 더 큰 웃음보를 터뜨렸다. 페이긴이 뭐라고 할까? 꾀돌이가 물었다.
베이츠가 웃다가 다시 숨이 넘어가 소리를 못 내는 틈을 타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뭐라고 하냐니? 찰리 베이츠가 되풀이해 말했다. 그래, 뭐라 그러겠냐고? 꾀돌이가 말했다. 글쎄, 뭐라고 할까? 찰리가 돌연 즐거워하던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꾀돌이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뭐라고 할까? 도킨스 씨는 2, 3분 동안 휘파람을 불었다. 그러더니 모자를 벗고는 머리를 걸쩍거린 뒤 고개를 3번 끄덕였다. 무슨 뜻이냐? 찰리가 물었다. 투룰룰루. 베이컨의 시금치 헛소리, 개구리 못하겠다고 하고 높은 말타기 놀이. 꾀돌이는 약간 비웃음을 머금은 현학적인 얼굴로 말했다. 이것은 무언가를 설명하는 듯 했지만 만족스러운 답은 아니었다. 베이츠 군은 그렇게 느끼고 다시 한번 물었다. 무슨 뜻이야 그게? 꾀돌이는 아무 대답 없이 모자를 다시 쓰더니 긴 코트 자락을 끌어모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혀로 한쪽 뺨을 볼록하게 한 다음 친밀하고도 의미심장한 태도로 자기 콧잔등을 17차례 톡톡 두드렸다. 그리고는 몸을 휙 돌려 골목을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다. 베이츠 군은 생각에 잠긴 얼굴로 뒤따라갔다. 이런 대화가 있은 지 몇 분 후 유쾌한 노신사는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에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왼손에는 말린 양념 소시지 한 개와 작은 빵 한 덩어리를, 오른손에는 주머니 칼을 든 재평난로 불 앞에 앉아 있었다. 난로에는 산바리 위에 백남 맥주 단지가 놓여 있었다. 고개를 돌려 짙은 붉은색 눈썹 밑으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덕이며 문을 향해 귀를 기울이는 그의 하얀 얼굴에는 악당 같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아니 뭐야 이거? 유태인은 안색이 변하며 중얼거렸다. 2놈뿐이잖아. 나머지 한 놈은 어디 갔어? 설마 붙잡히거나 한 건 아니겠지? 어디 잘 들어보자. 발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서 청계참에 이르렀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꾀돌이와 찰리 베이츠가 들어왔다. 그들 뒤로 문이 닫혔다. 올리브는 어디 있어 이 개자식들아? 유태인은 격노한 얼굴로 위협하듯 무섭게 일어서며 말했다. 그 애는 어디 있어? 어린 도둑들은 두목의 격렬한 은행에 놀란 듯이 두목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불안스레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 애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유태인은 꾀돌이의 목을 콱 움켜잡고는 끔찍한 저주의 말을 퍼부으며 말했다. 말해봐 이 망할 놈아. 안 그럼 목을 확 비틀어버릴 테다. 백인 씨는 정말이지 꼭 그러고 말 것처럼 보였다. 그 결과 어떤 일에서든 안전한 쪽에 서는 것을 신중한 처사로 여기는 찰리 베이츠가 아무래도 다음은 자기 목이 비틀릴 차례일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판단하고는 덜썩 무릎을 꿇고 앉아 큰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했다. 목청을 한껏 돋우고 길게 내지는 그 울음은 미친 황소와 확성기의 중간쯤 되는 소리였다. 어서 말하지 못해? 유태인은 크게 고함치며 꾀돌이를 마구 흔들었다. 얼마나 흔들어댔는지 꾀돌이가 그 큰 외투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완전히 기적처럼 보일 정도였다. 뭐 경찰한테 잡혔을 뿐이에요. 그뿐이라고요. 꾀돌이는 삐루퉁하게 말했다. 자, 이거 놔요. 그만 놔요. 그러면서 몸을 한번 획 비틀어 유태인의 손에 큰 외투를 그대로 남겨둔 채 깨끗이 빠져나왔다. 그러곤 토스토용 긴 포크를 와락 집어 유쾌한 노신사의 조끼를 향해 푹 찔렀는데 만약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다면 아마도 쉽게 되돌리지 못할 만큼 많은 양의 유쾌함이 노신사로부터 빠져나갔을 것이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유태인은 그처럼 노쇠해 보이는 사람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민첩한 동작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러더니 백납단지를 들어 자신을 공격한 자에게 내던지려는 동작을 취했다. 그러나 그 순간 찰리 베이츠가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하게 울부짖는 소리로 주의를 끌었고 노인은 갑자기 목표를 바꾸어 찰리 군을 향해 단지를 힘껏 내던졌다. 아니 연병알 이거 웬 지랄들이야? 굵은 목소리가 으르렁대듯 말했다. 누구야? 나한테 이걸 던진 게? 내가 맞은 게 단지가 아니라 맥주인 걸 다행으로 생각해. 안 그랬으면 누군가 초상을 치렀을 거야. 뭐 누가 그랬는지 뻔하지. 악랄한 부자의 고함쟁이 약탈꾼인 유태인 영감택이 말고 또 누가 맹물이 아닌 마실 것을 마구 내다 버리겠어? 하긴 영감택인 맹물도 그냥 안 버릴걸. 수도회사에 매분기 수도세를 내고 있다면 말이야. 대체 무슨 일이야 페이건? 젠장 이거 목수건이 맥주에 완전히 젖었잖아. 들어와 이 비겁한 똥개 새끼야. 왜 밖에 그렇게 서 있는 거야? 너희 주인이 창피하기라도 한 거야. 들어와.
이렇게 어르렁거리며 마구 퍼부어댄 사람은 건장한 체격에 35 정도 먹은 사내로 검은 벨벳 상의와 몹시 더러운 황갈색 바지 차림에 끈으로 묶는 반장화와 회색 면양말을 신고 있었다. 양말을 신은 우람하고 굵은 두 다리는 커다란 장단지가 불룩 튀어나왔는데 한 쌍의 족쇄를 장식물처럼 차고 있지 않으면 그 같은 옷차림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부족하고 불완전하게 보이는 그런 종류의 다리였다. 그는 머리에 갈색 모자를 쓰고 목에는 알록달록한 더러운 목수건을 둘렀는데 말하는 동안 목수건의 너덜너덜한 양쪽 끝으로 얼굴에 묻은 맥주를 닦았다. 맥주를 다 닦아내니 사흘 동안 깎지 않은 턱수염에 두 눈을 무섭게 찌푸린 험악하고 넓적한 얼굴이 드러났다. 한쪽 눈 주변에는 최근에 주먹질을 당한 흔적이 각양각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나 있었다. 어서 들어오라니까 이 자식아. 매력적인 이 불량배가 어르렁대며 말했다. 얼굴이 여기저기 한 20군데는 끓기고 찢긴 흰 틀복숭이 개 한 마리가 방으로 슬금슬금 기어들어왔다. 왜 진자가 안 들어오고 문구적대는 거냐? 사내가 말했다. 사람들 앞에서 날 주인으로 모시는 게 부끄럽다 이거냐? 응? 엎드려. 명령과 함께 발길질이 뒤따랐고 개는 발에 걷어차여 방의 다른 쪽 끝으로 날아갔다. 하지만 개는 그런 것에 상당히 익숙해 보였다. 찍소리 하나 없이 한쪽 구석에 아주 조용히 웅크리고 앉더니 흉하게 생긴 두 눈을 1분에 20번쯤 끔뻑거리며 방 안을 살펴보는 일에 몰두했다. 무슨 행패를 또 부리는 거야? 이 탐욕스러운 욕심쟁이에 만족할지도 모르는 장미락이 영감택이야? 애들을 학대하는 거야? 사내가 느긋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애들이 당신을 죽여버리지 않는 게 놀랍다니까? 나라면 당장 그럴 텐데 정말 내가 당신의 도제였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그러고 말았을걸? 그런 다음에 시체를 팔아. 아니야, 그러지 못했을 거야. 당신은 흉측한 골동품으로 유리병에 담아 보존하는 것 말고는 아무 쓸모가 없을 테니까 말이야. 유리병도 그렇게 큰 건 만들지 못할걸. 쉬, 조용히, 사익스 씨. 유태인이 벌벌 떨며 말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떠들지 마시게. 내 성신은 또 왜 들먹이는 거야? 불량배가 대답했다. 그럴 땐 꼭 흉악한 속셈이 있단 말이야. 당신 내 이름 잘 알잖아. 그걸로 부르라고. 난 죽는 순간까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아, 그래. 뭐 그럼 빌 사익스. 유태인이 비굴할 만큼 겸손한 태도로 말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은 모양이군 빌. 그런지도 모르지. 사익스가 대꾸했다. 당신 역시 기분이 좀 안 좋은 모양이군. 남을 해칠 의도가 아닌데 백납단지를 마구 내던지는 건 아닐 테니까 말이야. 하긴 남을 고자질할 때도 그런 의도가 없다고 둘러댈 위인이게. 자네 미쳤나? 유태인이 사내의 소매를 움켜잡고 아이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사익스 씨는 말을 멈춘 채 그냥 왼쪽 귀 밑에서 가상의 올가미가 꽉 당겨지며 머리가 오른쪽 어깨 위로 휙 젖혀지는 동작을 해보였다. 이 무언극의 의미를 유태인은 완전히 이해하는 듯했다. 그러더니 사내는 그의 모든 말을 가득 장식하고 있는, 하지만 여기에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언어를 쓰며 술 한 잔을 요구했다. 거기다 독을 타지 말도록 하시오. 사익스 씨는 모자를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이 말은 농담으로 던진 것이었다. 하지만 찬장을 향해 돌아서는 유태인이 창백한 입술을 깨물며 사악한 눈초를 흘게 보는 것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런 주의가 전혀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었다고, 또는 그런 식으로 술 제조업자의 솜씨를 어떻게든 향상시켜 보고 싶은 욕망이 유쾌한 노신사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독한 술을 두세 잔 들이켜고 난 사익스 씨는 어린 신사들을 돌아다 보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 자비로운 행동은 곧 대화로 이어졌고 꾀돌이는 올리브가 붙잡힌 원인과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되 지금 처지에서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해 보이도록 사실을 좋게 바꾸어 각색하여 이야기했다. 그 애가 혹시 무슨 말이라도 해서 우리를 공경에 떨어뜨리지 않을까 걱정이야? 유태인이 말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사익스가 아기에 찬 미소를 씩 지으며 대꾸했다. 당신은 이제 들통난 거야, 페이긴. 게다가 걱정스러운 건, 유태인은 사익스의 말을 못 들은 것처럼 그저 사익스를 빤히 응시한 채 덧붙였다. 알다시피 만약 우리가 끌려들면 꽤 많은 사람이 함께 끝장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말이네, 이보게. 아마 나보다도 자네가 더 심한 꼴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야. 사내는 깜짝 놀라면서 유태인을 돌아다 보았다. 하지만 노신사는 양 어깨를 귀 밑까지 치켜 올린 채 반대편 벽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긴 침묵이 이어졌다. 이 훌륭한 패거리의 구성원 모두가 저마다 문득 상념에 빠지던 것처럼 보였다.
개도 예외가 아니어서 무언가 악의적인 표정으로 입술을 핥는 모습이 밖으로 나갔을 때 맨 처음 마주치는 신사나 숙녀의 다리를 공격할 것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다. 누군가 경찰서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알아봐야 해. 사익스 씨가 들어온 이래 지금까지 사용했던 말투보다 훨씬 낮은 어조로 말했다. 유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놈이 고자질을 안 하고 그대로 수감된다면 석방될 때까지 전혀 걱정할 것 없어. 사익스 씨가 말했다. 놈이 나온 뒤에 잘 돌봐주면 돼. 어떻게든 녀석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 유태인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현명한 행동 방침이라는 점은 실로 자명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를 실천으로 옮기는 데는 한 가지 아주 강력한 걸림돌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꾀돌이, 찰리 베이츠, 페이긴, 월리엄 사익스 지 등이 모두 하나같이 어떤 경우 어떤 일로든 경찰서 가까이 가는 것에 대해서 격렬하고 뿌리 깊은 반감을 지녔다는 사실이다.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어정쩡한 상태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을지는 추측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아무런 추측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올리브가 예전에 한번 본 적이 있는 두 젊은 아가씨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바람에 대화가 다시금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 바로 그거야. 유태인이 말했다. 벳이 가면 돼. 그래, 벳. 너가 갈 거지? 어딜 말이에요? 젊은 아가씨가 물었다. 그냥 경찰서에 한번 가보는 것뿐이란다 얘야. 유태인이 꼬드기며 말했다. 젊은 아가씨에 대해 공정히 말하건대 그녀는 안 가겠다고 단호히 선언하지 않았다. 다만 만약 자기가 간다면 그건 악마가 개과천선하는 날이 될 거라는 전망을 강렬하고도 진지하게 표현했을 따름이었다. 그런데 그토록 정중하고도 사려 깊게 부탁을 거절하는 것을 보면 이 아가씨는 분명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거절로 동료 인간에게 아픔을 주지 못하는 아주 훌륭한 성품을 선천적으로 타고났음에 틀림없다. 유태인은 안색이 어두워지더니 고개를 돌려 다른 아가씨를 쳐다보았다. 빨간색 가운에 노란색 구두를 신고 노란 종이로 머리를 만 아가씨는 호화롭다고는 못해도 제법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예, 낸시야. 유태인이 살살 달래는 어조로 말했다. 넌 어떠니? 소용없어요. 쓸데없이 애쓰지 말아요, 페이긴. 낸시가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사익스씨가 퉁명스레 올려다보며 말했다. 말한 그대로야, 빌. 아가씨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니, 바로 너가 딱 적임자란 말이야. 사익스씨가 설득하며 말했다. 이 근처에서 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은 생각도 난 없어. 낸시는 변함없이 침착한 태도로 대답했다. 내 말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싫다는 뜻이야, 빌. 낸시가 갈 거요, 페이긴? 사익스가 말했다. 아니요, 페이긴, 안 가요. 낸시가 소리쳤다. 아니, 갈 거요, 페이긴. 사익스가 말했다. 결국 사익스가 맞았다. 협박과 약속과 뇌물 공세를 번갈아 받은 뒤 문제의 매력적인 아가씨는 결국 설득을 당해 일을 떠맡기로 했다. 사실 그녀는 상냥한 그녀의 친구 사익스와 같은 걱정으로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최근에 점잖은 외딴 교회인 레클리프에서 이곳 필드레인 근처로 이사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진 사익스와는 달리 누군가 알아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그래야 낸시 양은 가운 위에 깨끗하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만 종이를 밀집 본인 밑에 밀어넣고서 고갈될 줄 모르는 유태인이 창고에서 조달된 앞치마와 모자였다. 그렇게 차림을 하고서 심부름을 떠날 준비를 했다. 잠깐만 얘야. 유태인이 보자기로 덮은 자그마한 바구니를 꺼내주며 말했다. 이걸 손에 들고 가거라. 훨씬 점잖아 보일 테니까 말이다. 현관문 열쇠를 줘서 다른 손에 들고 가게 해, 페이긴. 사익스가 말했다. 그럼 정말로 진짜같이 보일 거야? 그래 얘야 정말 그렇게 했구나. 유대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젊은 아가씨의 오른손 검지에다 커다란 현관문 열쇠를 걸어주었다. 자, 아주 훌륭하구나. 정말 아주 훌륭하구나, 얘야. 유태인은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아이고, 내 동생, 귀엽고 사랑스럽고 순진하고 불쌍한 내 어린 동생. 낸시 양은 큰 소리로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고 극심한 슬픔으로 작은 바구니와 현관문 열쇠를 비틀어댔다. 그 애는 어떻게 되었지요? 그 애를 어디로 데려간 건가요? 오, 나리님들 제발 불쌍히 여기셔서 내 소중한 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나리님들. 제발요, 나리님들. 이렇게 한껏 구슬프고 가슴 찢어지는 어조로 말을 늘어놓아 좌중을 한없이 즐겁게 만들고 난 뒤 낸시 양은 말을 멈추었다.
그러곤 친구들에게 눈짓을 하고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을 둘러본 뒤 문 밖으로 사라졌다. 아, 참 똑똑한 아이야. 그렇잖니 얘들아? 유태인은 어린 친구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방금 목격한 훌륭한 모범을 본받으라는 무언의 설교라도 하듯이 엄숙한 얼굴로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댔다. 모든 여성의 자랑거리야. 사익스지가 잔을 채우고는 엄청나게 큰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치며 말했다. 그녀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여자들이 모두 그녀 같기를 바라면서 건배. 이와 더불어 다른 많은 찬사가 완벽한 낸시 양에게 바쳐지는 동안 이 젊은 아가씨는 최대한 빠른 걸음으로 경찰서를 향해 걸어갔다. 보호자 없이 혼자 거리를 걷는 것으로 인해 약간의 두려움이 어쩔 수 없이 뒤따랐지만 잠시 후 그녀는 더할 나위 없이 무사히 경찰서에 도착했다. 그녀는 뒷문으로 들어가 열쇠로 유치장문 하나를 살짝 두드리고는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기침을 한번 하고 다시 귀를 기울였다. 여전히 아무 대답이 없었다. 이번엔 소리를 내어 말했다. 예, 놀리, 거기 있니? 낸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직이 말했다. 놀리? 안에는 맨발 차림의 비참한 범죄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 거리에서 플루트를 부르다는 이유로 체포된 자이며 사회에 대한 범죄 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지라 팽 판사가 지극히 합당하게도 1개월 교도소형을 선고한 사람이었다. 팽 씨는 선고를 하면서 적절하고도 재미있는 말을 덧붙이기를 이 사람의 숨이 그토록 많이 남아도니 악기보다는 형벌용 방아를 돌리는 데 숨을 사용한다면 훨씬 건전한 일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죄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플루트를 주의 공공재산으로 압수당하면서 상실의 크나큰 비탄에 젖어 있었기 때문이다. 낸시는 다른 감방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뭐요? 힘없고 가냘픈 목소리가 물었다. 여기 꼬마 하나가 있나요? 낸시는 예비 조치로 한번 흐느끼고 난 다음 물었다. 없소.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이가 이런 데를 와서는 안 되지. 목소리의 주인공은 65살 먹은 불황자였는데 플루트를 불지 않은 죄로, 다시 말해 생계를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구걸한 죄로 감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었다. 그 다음 감방에는 불황자와 똑같은 감옥에 가게 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죄는 허가 없이 양철 냄비를 팔고 다 돌아다닌 것, 즉 세무소의 권위를 무시하고 생계를 위해 무언가를 한 죄였다. 그러나 이 범죄자들 모두 올리버라는 이름이나 아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었으므로 낸시는 곧장 줄무늬 조끼 차림의 무뚝뚝한 늙은 관리에게 갔다. 그리고는 더없이 가련한 통곡과 탄식을 토하며 특히 손에 든 현관문 열쇠와 작은 바구니를 재빨리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한층 더 애처롭게 보이면서 사랑하는 동생이 여기 있는지 물었다. 여기엔 없단다 얘야. 늙은 관리가 말했다. 그럼 어디 있단 말이에요? 낸시 양은 반쯤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글쎄, 그 신사분이 데려갔단다. 관리가 말했다. 신사라니요? 누군데요? 하나님 맙소사, 어떤 신사가 데려갔다는 거죠? 이 두서없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늙은 관리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힌 누이에게 올리브가 경찰서에서 병이나 아팠다는 것, 정인 한 사람이 나타나 도둑질을 한 게 잡히지 않은 다른 소년들이라는 사실을 증언한 결과 아이가 풀려났다는 것, 고소인인 신사가 의식을 잃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 관해서는 신사가 마부에게 주소를 잃을 때 들은 바 팬텀빌 근처 어디인 듯 하지만 그 이상은 모른다는 것 등을 알려주었다. 비탄에 빠진 젊은 아가씨는 불신과 의심으로 괴로워하면서 문을 향해 비틀비틀 걸어갔다. 그러더니 비틀거리던 발걸음을 잽싼 다른 박질로 바꾸어 생각하기에 가장 구불구불하고 복잡한 노선을 택해 유태인의 거처로 돌아갔다. 빌 사익스 씨는 정탐해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주 급히 흰둥이 개를 부르더니 모자를 쓰고는 친구들에게 잘 있으라는 말 한마디 던지지 않은 채 쏜살같이 가버렸다. 그 애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얘들아, 그 녀석을 꼭 찾아내야 해. 유태인이 굉장히 흥분해서 말했다. 찰리, 넌 녀석의 소식을 알아낼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정탐만 하며 돌아다니거라. 낸시야, 난 올리브를 꼭 찾아야만 한다. 난 널 믿는다. 얘야, 정말이지 너하고 약삭빠른 꾀돌이만 믿는다. 잠깐. 유대인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의 자물쇠를 풀면서 덧붙였다. 자, 여기 돈 가져가거라 얘들아. 오늘은 가게를 닫겠다. 어디로 날 찾아와야 하는지는 다들 알겠지? 1분도 머뭇거리지 말거라. 당장 떠나거라 얘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은 아이들과 아가씨들을 방에서 밀어냈다.
그러더니 조심스레 문을 이중으로 잠근 뒤 빗장까지 걸고는 예전에 원치 않게 올리브한테 들켰던 상자를 비밀 장소에서 꺼내 시계와 보석들을 옷 밑에다 서둘러 숨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통에 깜짝 놀랐다. 누구야? 그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외쳤다. 저예요. 꾀도로의 목소리가 열쇠 구멍 사이로 들려왔다. 뭐냐? 유대인은 짜증스레 소리쳤다. 그놈을 찾으면 다른 은신처로 납치해야 하는 거냐고 낸시가 묻는데요? 꾀도로가 물었다. 그래. 유대인이 대답했다. 어디서 잡든지 그렇게 해. 그보다 먼저 놈을 찾아내라고. 그게 전부야.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아무 걱정 마. 꾀도로는 알았다고 중얼거리며 대답하고는 동료들의 뒤를 따라 서둘러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놈이 아직까진 불지 않았어. 유태인은 하던 일을 계속하며 말했다. 놈이 새로 만난 친구들한테 우리 이야기를 까발릴 셈이라 하더라도 그 주둥이를 닥치게 할 여유는 아직 있어. 14장 브라운노시 댁에서 지내는 올리브의 생활을 좀 더 상세히 묘사하고 올리브가 심부름하러 나간 동안에 그림 위익이라는 신사가 그에 관해 던지는 놀라운 예언을 소개한다. 브라운노시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놀라 기절했던 올리브는 곧 정신을 차렸다. 노 신사와 베두인 부인은 둘 다 이후의 대화에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심스레 피했다. 실제로 그들은 올리브의 과거나 미래에 관련된 대화는 전혀 하지 않고 오직 올리브를 자극하지 않는 재미있는 화제들만 입에 올렸다. 올리브는 아직 아침 식사를 하러 일어나 움직일 만큼 건강한 상태가 못 되었지만 다음날 아래층 가정부의 방으로 안겨서 내려오긴 했다. 그때 그가 제일 먼저 한 행동은 간절한 시선으로 벽을 쳐다보는 것이었는데 아름다운 부인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다. 하지만 기대는 좌절되고 말았다. 그림을 치워버린 것이다. 아, 가정부는 올리브의 시선이 벽을 향한 것을 보며 말했다. 그건 치워놓았단다. 그러네요, 할머니. 올리브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다. 왜 치우신 건가요? 브라운노 씨가 치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란다, 얘야. 그게 너의 신경에 거슬리는 것 같으니 건강을 회복하는 데 방해가 될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말이다. 노 부인이 대답했다. 오, 아닌데요. 정말 아닌데요. 전혀 거슬리지 않았어요, 할머니. 올리브가 말했다. 보기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그래. 노 부인은 상냥하게 말했다. 가능한 한 빨리 건강을 회복하려무나 그럼 다시 걸어놓도록 할 테니까 내가 약속하마. 자, 이제 다른 얘기를 하자꾸나. 이것이 그날 올리브가 그림에 대해 들은 전부였다. 아픈 그에게 그동안 아주 친절히 대해준 노 부인이었으므로 일단 그때만큼은 그림 생각을 더 이상 안 하려고 애썼다. 그래서 그녀가 하는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선량하고 잘생긴 남자와 결혼해서 시골에 살고 있는 마음씨 곱고 예쁜 딸이며 서인도 제도에서 한 상인의 서기로 일하면서 1년에 4번씩 효성지극한 편지를 써보내는 훌륭한 젊은이인 아들 이야기 등이었는데 아들의 편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도 했다. 노부인이 자식들의 훌륭한 점들에 대해 뒤이어 26년 전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뜬 다정하고 선량한 남편의 미덕에 대해 한참 동안 소상하게 설명하고 나자 차 마실 시간이 되었다. 차를 마신 후 그녀는 올리브에게 크리비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이 크리비지는 2명부터 4명까지 하는 카드 놀이입니다. 크리비지를 가르쳐 주었는데 올리브는 바로바로 잘 배웠다. 그래서 두 사람은 올리브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열심히 크리비지를 하며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다. 올리브는 따끈하게 데운 물탄 포도주 약간과 버터를 바르지 않은 토스트 한 조각을 먹은 다음 편안히 잠자리에 들었다. 올리브가 건강을 회복하며 보낸 며칠간은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모든 것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은 모두 친절하고 상냥했다. 올리브의 삶을 늘 지배해온 소란과 소음 뒤에 경험한 이 생활은 마치 천국과도 같았다. 그가 혼자서도 옷을 제대로 입을 만큼 기력을 충분히 회복하자마자 브라운노 씨는 모든 걸 다 갖춘 새 양복 한 벌과 새 모자와 새 구두를 마련해 주었다. 입고 있던 헌옷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좋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올리브는 친절히 대해준 하녀에게 주며 유태인 옷장수한테 팔아서 돈으로 바꾸어 가지라고 했다. 하녀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거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던 올리버는 유태인 옷장수가 그의 헌옷을 둘둘 말아 보따리에 넣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 헌옷이 안전하게 처분되어 이제 다시는 그것을 입을 위험 같은 건 없겠구나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다.
사실 그 옷들은 슬프고 초라한 누더기 조각들이었다. 게다가 올리브는 지금껏 새 양복을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림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쯤 된 어느 날 저녁, 올리브가 베두인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을 때였다. 올리브 트위스트의 건강 상태가 충분히 괜찮으면 서재에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 올려보내라는 브라운루시의 전갈이 내려왔다. 아이고 이런 맙소사, 얘야 어서 세수하고 오거라. 가르마라도 예쁘게 타줄 테니 말이다. 베두인 부인이 말했다. 어머나 이를 어째, 브라운루시가 부르실 줄 알았으면 깨끗한 셔츠를 입히고 새로 찍은 백동전처럼 아주 말쑥하게 차려놓았을 텐데. 올리브는 노부인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는 내내 노부인은 올리브의 셔츠 목깃 가장자리의 자그마한 주름 장식을 잘 잡아줄 시간조차 없다고 가슴 아픈 한탄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그 중요한 치장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올리브는 아주 우아하고 잘생겨 보였는 바 노부인은 올리브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한껏 만족스러운 얼굴로 바라보면서 정말이지 준비할 시간이 아주 많았어도 아마 이보다 더 훌륭히 보이게끔 하지는 못했을 거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칭찬을 받은 뒤 올리브는 서재로 올라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라는 브라운루시의 음성이 들리자 올리브는 안으로 들어갔다. 책이 꽉 차있고 창문으로는 작은 정원들이 내다보이는 자그마한 뒷방이었다. 창문 가까이 탁자가 놓여있고 브라운루시는 그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올리브를 보자 읽던 책을 밀어놓고는 탁자 가까이 와서 앉으라고 말했다. 올리브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면서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기 위해 쓰인 것처럼 보이는 이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을까 하고 놀라워했다. 사실 이것은 올리브보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늘 경이로워하는 사항이다. 책이 참 많지 그렇지 얘야? 올리브가 바닥에서 천장까지 닿는 서가를 호기심에 가득 차 살피는 걸 보고 브라운루시가 말했다. 네, 정말 많네요, 나리. 올리브가 대답했다. 이렇게 많은 책은 본 적이 없어요. 착하게 잘 지내면 다 읽게 해주마. 노신사는 다정하게 말했다. 겉 표지만 보는 것보다는 더 재미있을 거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 앞뒤 표지만 훌륭한 책들도 꽤 많으니까 말이다. 저기 무거운 책들이 그런 것들인가 보죠, 나리? 올리브가 금박을 잔뜩 입힌 커다란 사절판 책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란다. 노신사는 올리브의 머리를 토닥여주고 미소를 띠며 말했다. 크기가 훨씬 작은 책들 가운데도 똑같이 재미없는 것들이 있단다. 너가 자라서 똑똑한 어른이 되어 책을 쓴다면 어떻겠니? 응? 전 책을 읽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리. 올리브가 대답했다. 그래,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고? 노신사가 말했다. 올리브는 잠깐 동안 생각을 해보았다. 그러더니 마침내 책을 파는 사람이 되는 편이 그보다 훨씬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신사는 한바탕 기분 좋게 웃으면서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올리브는 무엇가 좋은 생각이라는 건지 전혀 이해를 못했지만 어쨌든 좋은 생각이라니 기분이 좋았다. 그래. 노신사가 웃음을 가라앉히면서 말했다. 걱정 말거라. 정직하게 먹고 살 직업을 배우는 한 널 작가로 만들려 하진 않으마. 하다못해 벽돌 만드는 직업을 택한다 해도 말이다. 감사합니다, 나리. 올리브가 말했다. 진지하게 대답하는 올리브의 태도를 보고 노신사는 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고 묘한 본능이 어쩌니 저쩌니 하며 말을 덧붙였는데 올리브가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 얘야. 브라운루시가 이미 다정할 만큼 다정한 어조였지만 좀 더 다정한 어조로, 하지만 올리브가 이제까지 본 것보다 훨씬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아주 주의해서 잘 듣기 바란다. 너가 나이 많은 사람들만큼이나 내 말을 잘 알아들을 거라고 확신하니까 아무것도 감추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마. 오, 나리, 절 내보내실 거라는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올리브는 노신사가 진지한 어조로 말을 시작하는데 놀라서 외쳤다. 절 밖으로 내쫓아 다시 길거리를 방황하게 하지 마세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하인으로 일하게 해주세요. 제가 있던 그 끔찍한 곳으로 돌려보내지 말아주세요. 불쌍한 아이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리. 얘야. 갑작스러운 올리브의 열렬한 호소에 노신사가 놀라며 말했다. 내가 널 쫓아낼 걱정은 할 필요 없단다. 너 스스로 그럴 만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한 말이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나리. 올리브가 끼어들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는다. 노신사가 대답했다.
나도 너가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난 예전에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속은 적이 있단다. 그런데 왠지 너만은 믿고 싶은 생각이 강하게 드는구나. 나 자신에게조차 잘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너에 대해 관심이 많단다. 내가 깊은 사랑을 쏟았던 사람들은 지금 무덤 속에 있단다. 내 인생의 행복과 기쁨 역시 그들과 함께 묻혔지. 하지만 그렇다고 내 가슴까지 관으로 만들어 내 따뜻한 감정을 영원히 봉인해버리진 않았단다. 깊은 고통과 슬픔은 그런 감정을 오히려 더욱 강하고 맑게 만들어줄 뿐이지. 노신산 앞에 있는 올리브보다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듯이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말을 멈춘 다음 잠시 동안 가만히 있었다. 올리브도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건 그렇고 마침내 노신사가 훨씬 명랑한 어조로 말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오로지 너가 마음이 순수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큰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는 것을 알면 나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지 않도록 혹시 좀 더 주의하지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이란다. 넌 세상에 친지 하나 없는 고아라고 했는데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 말이 사실로 보이더구나. 자, 너의 이야기 좀 들어보자꾸나. 어디서 왔고 누가 널 키웠는지, 그리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있던 그 패거리들과 어떻게 해서 어울리게 되었는지 어서 말해보거라. 진실을 말하거라. 그럼 내가 살아있는 한 넌 내 친구로 보살핌을 받을 게다. 올리브는 몇 분 동안 훌쩍거리느라 말을 하지 못했다. 마침내 입을 열어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범벌시에게 이끌려 구비원으로 오게 된 상황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독특한 방식으로 문을 두 번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래 현관문 쪽에서 들려왔다. 그러더니 하인이 계단을 뛰어 올라와 그리믹 씨가 오셨다고 알렸다. 이리 올라오고 계시냐? 브라운우 씨가 물었다. 예, 나리. 하인이 대답했다. 집에 머핀이 좀 있냐고 물어보셔서 그렇다고 말씀드렸더니 그럼 차나 한잔 하러 들렀다고 여쭈라 하셨습니다. 브라운우 씨는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올리브를 돌아보면서 그리믹 씨는 오랜 친구이며 태도가 좀 거칠어도 신경 쓰지 말라고 말했다. 자기가 충분히 잘 아는데 그리믹 씨는 본심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전 아래층으로 내려갈까요, 나으리? 올리브가 물었다. 아니다. 브라운우 씨가 대답했다. 그냥 여기에 있거라. 그때 뚱뚱한 노신사가 굵은 지팡이를 짚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그 신사는 줄무늬 조끼에 파란색 상의를 입고 황갈색 중국제 무명 바지에 각반 차림이었으며 하얀 모자에 넓은 책 양옆에 젖혀 올라가 녹색이 드러나 보였다. 주름이 아주 촘촘한 셔츠 장식이 조끼 밖으로 삐져나오고 그 아래로는 끝에 열쇠만 하나 매단 긴 금속 시계줄이 느슨하게 늘어져 있었다. 하얀 목수건의 양끝은 오렌지만한 크기의 공으로 비틀어 뭉쳐 놓았으며 다양한 형상으로 뒤틀리는 그의 표정은 무엇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었다. 말할 때면 머리를 한쪽으로 비틀어 돌리는 동시에 곁눈질로 쳐다보는 습관이 있었는데 보는 사람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앵무새를 떠올리곤 했다. 그는 나타나자마자 이런 자세로 우뚝 서더니 팔을 쭉 뻗어 자그마한 오렌지 껍질 하나를 내보이며 불만에 찬 목소리로 사납게 외쳤다. 이보게, 자네 이거 보이나? 내가 남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계단에서 이 연병할 가난한 외과의사 친구놈을, 이 외과의사 친구놈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오렌지 껍질을 잘못 밟아서 다치면 외과의사에게 가야 하므로 오렌지 껍질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연병할 가난한 외과의사 친구놈을 영락없이 발견하게 되니 도대체 놀랍고 불가사의한 일 아닌가? 이미 오렌지 껍질로 다리를 다쳐 절개된 적이 있건만 이놈의 오렌지 껍질, 결국 내 목숨까지 뺏고 말 걸세. 정말 그럴 거네. 이놈의 오렌지 껍질 때문에 목숨까지 잃고 말 거란 말일세. 안 그러면 난 기꺼이 내 머리통을 먹어버리겠네. 마지막 말은 그리믹 씨가 무언가를 주장할 때마다 그것을 뒷받침하고 강조하기 위해 그의 언제나 사용하는 호언 장담이었다. 그런데 이것은 그의 경우 특이나 기이한 장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논의의 필요상 어떤 신사가 자기 머리통을 정말로 먹어치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가능하고 또 그런 행위를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할 만큼 과학이 발전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리믹 씨의 머리통은 너무나 비범하리만큼 큼지막해서 이 세상 인간들 중 아무리 자신만만한 자라 해도 앉은 자리에서 그것을 다 먹어치우리라는 희망을 품기가 도저히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이다. 머리에 두껍게 잔뜩 뿌려놓은 분가루를 완전히 노뇌로 치더라도 말이다. 정말 내 머리통을 먹어버리겠네. 그리믹 씨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반복해 말했다.
아니 이건 뭐냐? 그는 올리브를 보더니 한두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얘가 전에 말했던 올리버 트위스트라는 아이일세?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올리버는 머리 숙여 인사했다. 설마 얘가 열병을 앓았던 그 아이라는 말은 아니겠지? 그리믹 씨가 좀 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잠깐 아무 말 하지 말게. 가만히. 그리믹 씨는 갑자기 무언가를 알아냈다는 승리감으로 열병에 대한 두려움도 싹 잊은 채 말을 계속했다. 오렌지를 먹은 애가 바로 이 애로군. 이 애가 오렌지를 먹고 껍질 조각을 계단에 버린 게 아니라면 난 내 머리통뿐만 아니라 이 애 머리통까지 먹어버리겠네. 아니네 아니야. 이 애는 오렌지를 먹은 적이 없다네. 브라울로 씨가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자, 모자를 벗고 이리 오게. 내 어린 친구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게. 난 이 문제에 대해 확고한 견해를 가지고 있네. 쉽게 흥분하는 노 신사가 장갑을 벗으며 말했다. 우리 집 앞 길거리 보도에 늘 오렌지 껍질이 얼마간씩 떨어져 있다네. 그게 바로 모퉁이 외과 의원에서 일하는 아이가 던져놓은 것이라는 걸 난 분명히 아네. 어젯밤에도 어떤 젊은 여자가 조그만 조각 하나를 밟고 넘어져서 우리 집 정원 난간에 부딪혔지. 난 그 여자가 일어나자마자 그 외과 의사놈의 빨간 병원 등불, 무언극의 불빛 같은 그 저주받을 빨간 등불을 쳐다보는 걸 보았네. 그놈한텐 가지 마시오. 난 창문 밖으로 소리쳤지. 그놈은 살인자요. 사람 잡는 악귀요. 그놈은 정말로 그렇다네. 만약 안 그러면 내 당장. 여기서 성미급한 노신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아주 세차게 쳤다. 그의 친구들은 이것을 그가 습관적인 호언장담을 말로 직접 표현하지 않을 때마다 그것을 대신께 하는 행위로 항상 이해했다. 노신사는 지팡이를 여전히 손에 쥔 채 의자에 앉았다. 그러더니 까만색 넓은 리본에 매달고 다니는 쌍알 코걸이 안경을 쓰고 올리브를 훑어보았다. 자신이 관찰 대상이라는 것을 의식한 올리브는 얼굴을 붉히며 다시 한번 저를 꾸벅했다. 얘가 그 애라 이거지? 그리믹 씨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다네. 브라운로 씨가 대답했다. 그래, 너 좀 어떠냐? 그리믹 씨가 말했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감사합니다, 나리. 올리브가 대답했다. 브라운로 씨는 자신의 괴상한 친구가 무언가 불쾌한 말을 할 것 같은 걱정이라도 사로잡힌 듯 올리브에게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베두인 부인한테 차를 마실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전하라고 일렀다. 방문객의 태도가 조금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올리버는 아주 기꺼이 지시에 따랐다. 애가 아주 잘생겼지 안 그래? 브라운로 씨가 물었다. 난 잘 모르겠네. 그리믹 씨가 뚱하게 대답했다. 모르겠다니? 그래 모르겠네. 사내 애들은 다 똑같아 보여. 난 그저 두 종류의 아이들밖에 몰라. 푸석푸석한 놈들 아니면 뒤룩뒤룩한 놈들이지? 그럼 올리브는 어느 쪽인가? 푸석푸석한 쪽이야. 내가 아는 한 친구 아들 녀석은 뒤룩뒤룩한 놈이지. 훌륭한 아이라고 다들 말하는데 둥그런 머리통에 뺨이 빨갛고 눈은 부리부리한 아주 끔찍한 놈이야. 팔다리와 몸통은 부풀어 오른 살이 입고 있는 파란 옷의 솔기 밖으로 터져 나올 듯하고 목소리가 도선사처럼 커다란 데다 식욕은 늑대 같은 놈이야. 난 녀석이 어떤 놈인지 다 알지. 흉악한 놈이야. 자, 이보게.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올리브 트위스트 저 아이는 그런 애가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 올리브에게 화를 낼 이유는 없지 않나? 그런 애는 아니지. 그리믹 씨가 대답했다. 하지만 성격이 더 못된 애일지도 모르지. 이 말에 브라운로 씨는 못 참겠다는 듯이 기침을 했다. 그러자 그리믹 씨는 아주 짜릿하고 묘한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 애는 성격이 더 못된 애일지도 모른다는 말일세? 그리믹 씨는 되풀이해 말했다. 어디서 온 아이인가? 대체 누구이며 또 뭐하는 아이인가? 열병을 앓았다고? 그게 뭐 어떻다는 건가? 선량한 사람들만 열병에 걸리는 건 아니잖아. 안 그런가? 나쁜 사람들도 가끔 열병을 앓는 법이야. 안 그런가? 응? 난 자메이카에서 주인을 살해한 죄로 교수형을 당한 놈을 아네. 그놈은 열병을 6번이나 앓았지. 그렇다고 그놈한테 자비를 베푸는 일은 없었단 말이야. 말도 안 되지. 자, 사실을 말하자면 이렇다. 그리믹 씨도 가슴속 저 깊은 구석에서는 올리브의 외모와 태도가 남달리 큰 호감을 준다는 점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몹시 강했다. 하지만 남의 말에 반대하는 걸 즐기는 성벽이 아주 강한 데다 그날은 특히 오렌지 껍질을 발견한 것 때문에 악취미가 더욱 날카롭게 도진 상태였다. 게다가 아이가 잘생겼는지 아닌지에 대해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겠다고 내심 작정한 터라 이미 처음부터 친구의 말을 부정하기로 굳게 결심했던 것이다. 브라운로 씨는 친구의 질문에 대해 어느 한 가지도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 과거사에 대한 조사는 올리브가 그걸 감당할 만큼 튼튼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미룬 상태라고 말했다.
그리믹 씨는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낄낄거렸다. 그러고는 조롱하는 투로 가정부가 밤마다 접시의 개수를 세서 확인하는지 물었다. 어느 화창한 날 아침에 숟가락 한두 개가 없어진 걸 발견하지 않는다면 정말이지 그는 기꺼이 자기 머리통을 기타 등등 하고 말리라는 것이었다. 브라운로 씨는 비록 자신도 다소 성미가 급한 신사였지만 친구의 독특한 성격을 잘 알았기에 이 모든 것을 매우 유쾌하게 잘 참고 받아주었다. 게다가 차를 마시면서 그리믹 씨는 기분이 좋아져서 자비롭게도 머핀에 대해 전적인 칭찬을 베풀었으니 상황은 아주 부드럽게 이어졌다. 함께 차를 마시며 앉아있던 올리버도 이 사나운 노신사의 면전에서 아까보다 한결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했다. 그럼 자네는 언제 올리버 트위스트의 생애와 모험에 대한 진실되고 상세하고 완전한 설명을 들을 예정인가? 이것은 18세기 영국 소설에서 흔히 사용하던 제목의 형식을 흉내낸 것이랍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의 생애와 모험에 대한 진실되고 상세하고 완전한 설명 말입니다. 을 들을 예정인가? 다과를 다 들었을 때 그리믹 씨가 올리버를 곁눈질로 바라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꺼내며 브라운로 씨에게 물었다. 내일 아침에 할 생각이네. 브라운로 씨가 대답했다. 그때는 나하고 아이 단 둘이서만 있었으면 하네. 얘야 내일 아침 10시에 내 방으로 올라오려무나? 네 나으리. 올리버가 대답했다. 그는 그리믹 씨가 너무 빤히 노래 보는 바람에 좀 당황하여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내 말 잘 듣게. 그리믹 씨가 브라운로 씨에게 속삭였다. 저 애 내일 아침에 자네한테 올라오지 않을 걸세. 애가 머뭇거리는 걸 보았네. 저 애는 자네를 속이고 있어 이 친구야. 맹세코 그럴 리 없네. 브라운로 씨가 흥분하며 대답했다. 만약 속이는 게 아니라면 그리믹 씨가 말했다. 내 기꺼이. 그리고는 지팡이가 바닥을 내려쳤다. 저 애가 진실하다는데 내 목숨을 걸겠네. 브라운로 씨가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했다. 난 저 애가 거짓되다는데 내 머리통을 걸겠네. 그리믹 씨도 탁자를 내리치며 대꾸했다. 어디 두고 보세. 브라운로 씨가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래 두고 보세. 그리믹 씨가 약 올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두고 보자고. 운명이 그렇게 정해놓았는지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 베두인 부인이 자그마한 책 꾸러미를 가지고 들어왔다. 브라운로 씨가 그날 아침 이 이야기에 이미 등장했던 서점 주인한테서 구입해 배달시킨 책이었다. 베두인 부인은 탁자에 책을 내려놓은 뒤 돌아서서 방을 나가려 했다. 책방에 좀 붙잡아 주시오 베두인 부인.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돌려보낼 것이 좀 있어. 벌써 떠났는데요 나리? 베두인 부인이 대답했다. 쫓아가서 불러와요. 브라운로 씨가 말했다. 꼭 필요한 일이요. 가난한 친구인데 책값을 아직 지불하지 않았어. 게다가 되돌려보낼 책도 몇 권 있어. 현관문이 열렸고 올리브가 한쪽 방향으로 달려가고 하녀가 다른 쪽으로 달려갔다. 베두인 부인은 청계에 서서 큰 소리로 책방 아이를 불러댔다. 하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올리브와 하녀는 숨을 헐떡거리며 돌아와 아이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거 참 아주 낭패인걸? 브라운로 씨가 외쳤다. 책들을 오늘 밤 꼭 돌려주고 싶었는데. 올리브한테 들려보내지 그래? 그리믹 씨가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 애가 틀림없이 안전하게 잘 전달할 것 아닌가? 네 나으리. 제가 가도 괜찮다면 절 시켜주세요. 올리브가 말했다. 제가 단숨에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나으리. 브라운로 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올리브가 밖에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리믹 씨가 낸 지극히 악의적인 기침 소리를 듣고 그만 올리브를 보내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올리브로 하여금 이 심부름을 신속히 수행하게 하여 적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그리믹 씨의 의심이 부당하다는 것을 즉각 증명해 보여야겠다고 작정한 것이다. 그래 너가 갔다 오너라 얘야. 노신사는 말했다. 책들은 내 방 탁자 옆 의자에 있다. 가서 가지고 내려오너라. 올리브는 무언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한다는 기쁨에 가득 차서 책들을 겨드랑이에 끼고는 잔뜩 부산을 떨며 내려왔다. 그러곤 한 손에 모자를 든 채 서점 주인에게 전할 말이 무엇인지 기다렸다.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브라운로 씨가 힐끗힐끗 그리믹 씨를 줄곧 바라보며 말했다. 그 책들을 돌려주러 왔으며 또 내가 내야 할 4파운드 10실링을 지불하러 왔다고 하거라. 이게 5파운드짜리 지폐니까 거스름돈 10실링을 받아서 가지고 돌아와야 할 거다. 10분도 안 걸려서 다녀오겠습니다 나리. 올리브는 의욕이 가득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는 저고리 주머니에 지폐를 넣고 단추를 채운 다음
겨드랑이에 책들을 조심스레 끼고는 공손히 절을 한 뒤 방에서 나갔다. 베두인 부인이 현관문까지 따라 나와 가장 가까운 길이 어딘지, 그리고 서점 주인의 이름과 서점 있는 거리 이름 등에 대해 이것저것 가르쳐 주었다. 올리브는 모든 것을 분명히 잘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그래도 노부인은 알려준 걸 확실히 기억하라는 다짐과 감기 안 걸리도록 주의하라는 훈시를 한참 덧붙인 뒤에야 비로소 올리브가 떠나는 걸 허락했다. 어쩜 저렇게 얼굴이 귀여운지 노부인은 올리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런데 저의 눈앞에서 떠나보내려니 왠지 견디기 힘드네. 이 순간 올리브가 쾌활하게 뒤를 돌아보더니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막 모퉁이를 돌기 직전이었다. 노부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에 응답한 뒤 현관문을 닫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어디 보자. 아무리 늦어도 20분이면 돌아오겠지. 브라운노 씨가 시계를 꺼내서 탁자에 놓으며 말했다. 그때쯤이면 날도 어두워지겠군. 아니, 자네 정말로 그 애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나? 응? 그리믹 씨가 물었다. 자네는 안 그런가? 브라운노 씨가 미소를 띠며 되물었다. 반대하기를 즐기는 기질이 그 순간 그리믹 씨의 가슴 속에서 다시 강하게 발동했다. 그리고 친구의 확신에 찬 미소를 보자 더욱 강하게 솟구쳤다. 난 기대 안 하네. 그는 주먹으로 탁자를 쾅 내리치며 말했다. 기대 안 해. 그 앤 등짝에 새 양복을 걸치고 겨드랑이에 값비싼 책을 한 질 낀 데다 주머니에 5파운드 지폐까지 들어있다고. 옛 도둑놈 친구들한테 돌아가서 자네를 비웃어댈 게 뻔해. 정말이지 만약 그 애가 이 집에 돌아온다면 내 이 머리통을 먹어버리겠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의자를 탁자로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리고 두 친구는 시계를 가운데 놓고 말없이 기다리며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한 가지 언급할 만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의 판단을 얼마나 중요시하는지, 우리가 지극히 경솔하고 성급한 결론조차 얼마나 자존심을 세워 고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비록 그리믹 씨가 심성이 악한 사람이 절대 아니며 또 자신의 존경스러운 친구가 사기를 당하고 속는 것을 보면 진심으로 마음 아파할 사람이 틀림없지만 그는 그 순간 정말로 올리버가 돌아오지 않기를 아주 강렬하고도 열렬하게 바랐던 것이다. 시계판의 숫자들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날이 몹시 어두워졌다. 하지만 두 노신사는 여전히 시계를 가운데 둔 채 말없이 앉아 기다렸다.